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자료를 분석하고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것을 수학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사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물리학이라든지 그 사회 현상들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이 다 수학에서 비롯한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박사를 따면 철학이라고 해서 PhD, 지금 뭐 교수님들은 다 이렇게 철학 박사학위, 의학 박사학위 뭐 이런 식으로 필로소피 오브 닥터 해가지고 그렇게 받았는데, 그 철학자 중 유명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아마 데카르트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모든 학문의 기본이 왜 그 철학이 수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을 정도로 수학이 상당히 이 세상의 만물의 법칙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수학에 그렇게 관심도 많이 없었고 잘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로켓 넘어 그 우주 넘어서 그 달이나 화성까지 정확히 각도가 틀리지 않고 지구도 돌고 있고 달도 돌고 있고 무게도 있고 중력도 있는데도 그렇게 보낼 수 있는지, 그런 수학적 계산의 위대함을 뒤에 깨닫게 된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이런 통계학도 그런 수학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수학적이다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과학적으로 특히 연구해야 될 이런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수학적인 것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수학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수학적으로 잘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합당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수학 능력과는 크게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합당한 눈을 가지고 사리 있게 이야기를 잘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사실 수학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문으로서 접근해서 그렇지, 학문이라는 것보다는 수능에 대비하기 위해서 배워서 그렇지,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학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야구 타자의 타율, 투수의 방어율, 이런 것은 이 그 야구 선수에 대해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데이터잖아요, 그죠? 이것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신뢰할 겁니다. 이것들이 다 수학을 바탕으로 한 통계학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조사 시 표본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네, 실험조사 시 표본을 이용하여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값을 이용해서 통계를 합니다. 통계 검정을 통해서 표본으로부터 얻은 결과를 전체 집단으로 확대시키는 데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요통 환자에 대해서 볼 수 없으니까 표본을 얻지요. 표본, 샘플. 표본을 약 20명 정도 모집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조군도 만들겠지요. 컨트롤 만들어서. 이래서 우리가 처치를 요 실험군, 표본 그 실험군에 하잖아요. 이 사람에게 해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전체 집단으로 확대해서 테이핑은 효과가 있더라. 요통에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통계학에 있어서 또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요 테이핑 했던 집단을 A 그룹이라고 합시다. 실험군. B 그룹은 처치를 하지 않고 대조군으로 뒀습니다. A 그룹하고 B 그룹하고 전후 비교를 하겠죠. 전후 비교를 해서 테이핑 전의 통증 지수가 12였고 후에는 6으로 떨어졌다. B그룹은 12였는데 8 정도 되었다. 이 정도 떨어졌으면
우리 많이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유의하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런 결과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왜 안 그렇다고요? 통계 돌려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이 변이가 이 결과값에 유의한 차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통계를 잘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설입니다. 한 대학의 1963년 졸업생의 머리 길이는 오늘날에 비해서 짧았을까라고 해서 보면 지금 이게 1963년도 학생들 머리고 지금 이게 2013학년도 학생들 머리입니다. 보니까 그 1963년도 학생들 머리가 대체적으로 짧아요. 그래서 더 짧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요 값을 내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1963년도의 학생들 머리를 보면 대부분 다 머리가 귀 근처에 있어서 짧지요. 그러면 이 작은 변이값, 그러면 이 변이라는 것이 평균값 플러스 마이너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래 가지고 요거거든요. 표준 오차. 우리 그 논문에서 데이터 쓸 때 10.32 플러스 마이너스 2.18 뭐 요런 정도로 나오는 것. 요것이 변이 값입니다. 요 A 그룹에 보니까 머리카락의 길이가 거의 비슷해요. 변이가 작다라고 하면 이것은 학생 전체의 평균을 반영할 확률이 높다. 아, 대부분 다 이런 머리카락 색깔이네. 머리카락이네. 라고 해서 이것은 대표군으로 쓰기가 적당합니다. 그러면 요 2013학년도에 봅시다. 머리가 짧고 길고 뭐 되게 다양하죠. 그죠? 반은 짧고 반은 길고 변이가 상당히 큽니다. 길이로 치면은 거의 평균값하고 변이값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번 전체 여성의 평균을 반영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통계 돌려가지고는 데이터를 얻어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훨씬 더 많은 표본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문을 실제로 대학원에 진행해서 석박사를 쓰게 되면 샘플 값을 구할 때 샘플 값 구한다는 것이 우리 대상자 선정할 때 대상자 수 예를 들면 테이핑을 할 때 대상자 수를 24명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라고 P 파워 검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통계를 돌릴 것이고 어떤 신뢰성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상자 수가 뭐 어느 정도이면은 검증력이 80% 이렇게 보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봅니다. 네, 그럼 요거 더 살펴보겠습니다. 통계 검증이 알려줄 수 있는 것. 가설. 아연약이 감기 기간을 감소시키더라. 그룹을 아연약을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서 봤고요. 그리고 나서 요 감기 기간. 아연약을 먹었더니 아연약 여부가 이게 독립 변수가 되겠죠. X축이 아연약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이 있습니다. 감기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약을 먹었으니까 달라지는 종속 변수지요. 감기 기간이 달라지는지를 보는 것. 그래서 먹었더니 아연약을 먹었더니 감기가 4일과 5일, 4.5일 정도 만에 감기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아연약을 먹지 않은 그룹, 위약을 했으니까 당위정이라고 해서 당위정이 무엇이냐면 알약인데 겉을 달달하게 코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연군도 당위정으로 달달한 걸 코팅해서 줘서 먹으면 안에 무엇이 들은지 모릅니다. 그냥 달달한 것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봤던데 요것만 보면 이게 7.5일쯤 돼 보이잖아요. 야,
3일이나 줄었네. 이거 통계 안 돌려봐도 뭐 감기 기간을 감소시킨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증상이 나타난 지 24일 이내, 그리고 기간도 비슷하게 했어요. 증상이 나타난 지 24일 이내에 등록한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 가설, 감기약이 아연약이 감기 기간을 감소시킨다라는 이 가설이 지지될 수 있을까? 이 연구의 황금 기준도 다 지켰다라고 합시다. 이중 맹검도 했고 위약 제어도 했고 무작위 시험도 다 실시해서 했다라고 하면 요 가설이 지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데이터가 한 게 없거든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요 변이 구간을 알아야 된다. 변이 구간. 우리가 여기 나온 것은 그럼 요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건 평균 값입니다. 변이 값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이 결과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 결과를 쓸 때 평균값 플러스 마이너스 변이값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표준 편차를 쓰게 되는 겁니다. 실험 결과 1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서 위약을 먹었던 그룹에서는 7.5일에서 긴 경우에는 8일까지, 낮은 경우에는 7일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0.51 정도가 되겠네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간일 때는 최대한 요 구간 사이에 이것이 겹쳐지지 않기 때문에 유의한 차이가 나온 겁니다. 유의한 차이가 나오면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됩니다. 가설을 지지합니다. 만일 두 번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 변이가 상당히 크고 큰 신뢰 구간을 가진다라고 하면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참고로 95%의 값이 들어있는 구간입니다. 여기 데이터들이 95%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닌 것들이 뭐 한두 개 있겠지만 95% 값이 여기 있어서 이 구간이 신뢰 구간입니다. 이것은 중간값이 여기지만 신뢰 구간 떨어진 것들은 이렇게 떨어져 있기도 하고 여기 있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값이 나온 것뿐이지 여기에 모든 값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큰 신뢰 구간을 가지고 있고 얘도 큰 신뢰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한 개의 데이터가 상당히 밑에서 전체적 구간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0.5% 이하에서. 물론 그럴 때는 또 영구적으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삭제하기도 합니다. 가장 위에 것도 그러면 같이 삭제해 주고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쓰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이런 큰 신뢰 구간일 때는 이 신뢰 구간이 겹칩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같다고 말을 할 수가 다르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설을 지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요 결과만 가지고 첫 번째 질문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유의한 거 아니냐?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변이값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변이값을 보고 신뢰 구간을 확인해서 그 차이를 통계를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같다, 다르다,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인과관계에 의해서 이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원인이 있어서 한 거야 라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는 통계를 돌려야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표를 만들 때 그런 복잡한 데이터들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정보들을 검증하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표본들을 그걸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귀납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생각해보기 통계 검증이 알려줄 수 있는 것. 최근 여론조사 결과 잠재적 투표자의 47%가 A 후보를 지지하고 그리고 51%는 V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의 표준 오차는 3%였다. 이 보도는 통계적으로 같다고 보는가?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습니까? 뒤에 생각해 봐야지 라고 하면 뒤에는 생각하지 잘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중간에 음악을 약 30초 정도 이렇게 넣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결과는 이 두 그룹은 차이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앞서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것이 나타나느냐? 아까 봤던 이 변이 신뢰 구간이 차이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 안에서 47% 플러스 마이너스 3%니까 A 후보는 50%에서 44% 안에 데이터 이 그룹들이 있습니다. B 후보는 51 플러스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54에서 48% 구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겹쳐집니다. 이 두 그룹은 통계적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앞섰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기사 같은 것을 나올 때 이거 기사가 기자들이 보통 요즘에는 되게 욕들을 들어먹고 있죠. 막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너무 이렇게 클릭 수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좀 자극적인 보도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의도를 가지고 그런 기사들이 막 무분별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데이터들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통계 검증이 알려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통계 검증이 알려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계 검증은 관찰자의 오차에 대해서 알려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표본의 오차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이 옳다고 해서라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제가 지금 논문에 몇 개 학회지에서 논문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개, 3개 정도는 논문 심사를 하는데 논문 심사할 때 논문을 쓰는 그 실험자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실험 계획을 하고
샘플 모아서 실험을 실시하고 대조군을 보통 세우겠죠. 대조군 안 세운 실험은 잘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결과 나와가지고 통계 돌려서 이것이 0.05보다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유의하다. 이것은 5% 이내의 가능성 우연으로 발생한다.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다. 내 디자인에서 내가 생각하는 변수가 테이핑이 균형 감각의 효과를 내더라는 나의 연구를 받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통계를 돌려서 이것이 잘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통계 검증은 그 원칙대로 했다라고 하면 t-테스트를 돌릴 때 t-테스트를 돌리고 아노바를 돌릴 때 아노바를 돌린다면 이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통계 검증이 알려줄 수 없는 것은 이 관찰자가 과연 잘 실험 계획을 짰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논문 심사를 하게 되면 보통 논문 심사는 억셉턴스 받아주거나 조금만 수정해서 마이너 리비전 하거나 메이저 리비전 하거나 혹은 리젝 하게 됩니다. 다시 써오세요. 아니, 혹은 안 된다. 다시 써오세요. 안 된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주는 경우는 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논문 심사에서 제가 리젝을 줬습니다. 그 경우에는 논문도 잘 쓰여져 있고 영어로 써서 외국에도 투고하려고 이렇게 본인은 되게 노력을 했던 건데 제가 왜 리젝을 주었냐라고 하면 통계적으로도 잘 나왔고 문제가 없었는데 너무 단순한 그런 그 디자인, 이 디자인에 대해서 대체 가설을 제거하지도 못했고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논문이 그럼 과연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서 리젝을 했습니다. 즉 통계 검증이 P값이 나오고 유의하게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뢰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가 어떠한 오차를 어떠한 대체 가설을 이런 걸 제거하고 왔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지 조금 더 괜찮은 자료들을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실험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잘 검증해야 됩니다. 실험 중에서 여러 가지 오류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살펴봐야겠고요. 실험자의 가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땐 실험이 바르게 기획되고 실행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적 시각을 통해서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자라는 것이 제가 이번 강의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요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논문 검색할 때 검색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 가장 쉽게 여러분 쓰기도 하고 지금도 잘 쓰는 것이 구글 학술 검색입니다. 그냥 구글 검색하지 않고 학술 검색이라는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캡처한 거에서 옆에 부분 잘랐는데, 요 위에 부분을 잘랐는데, 내 서재라는 거 제가 로그인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것을 관심 가지고 있고, 어떤 것을 레퍼런스 인용해 가지고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논문을 쓸 때 이런 것을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구글 학술 검색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뉴턴이 했다는 말인데,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아이작 뉴턴이 우리 지금 현대 물리학에 대해서 대부분 모든 것들을 이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관찰하고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걸 위대함을 잘 몰랐는데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처음에 써냈던 그 만류 인력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프란시키피아라고 해서 3권의 책으로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설을 세우고 가설만 세운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증명을 하고 공식, 법칙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그래서 다시 우리가 검증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것을 해냈는데 그 사람의 말에 따르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라.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면 내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하면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야 됩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는 방법은 여기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좋은 논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면 이게 임팩트 팩터라고 하거든요. 좋은 논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박이나 이런 것들이 없거나 그러면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 구글 학술 검색에서 나온 것은 일반 그런 기사들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뉴스 기사나 가십 기사 같은 것들 검증되지 않고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기사들을 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요거 쓸 때도 and 쓰고 or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글 학술 검색으로 살펴보시면 되고, 저는 로그인을 하면 요 밑에 창이 더 많이 뜹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 관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도 제공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논문을 몇 편을 뽑아서 잘 설계된 논문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라고 나눠주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그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냥 간혹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쓴 논문 있잖아요, 그죠? 요것들을 각기 조별로 가설은 적절한지, 그럼 실험은 잘 설계되었는지를 살펴보게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꿈치 굽힘 동시 목 굽힘이 위팔 두갈래근의 근활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것, 이건 제가 지도한 논문이고 제가 평소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것들인데,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진근이 학생, 성주, 지연이, 현석이 학생이 같이 호기심을 가져서 실험을 했던 건데, 우리 헬스 할 때 헬스에서 운동해 보면은 고개를 숙이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목을 당기는 근육이 우리 무거운 거 들 때 팔 힘, 바이셉스만의 힘으로 바이셉스나 바이셉스 브라키 이런 브라키알리스 이런 것들로 힘을 다 내지 못하기 때문에 큰 힘을 낼 때는 목 근육까지 당겨서 안장근으로서 협력근으로서 작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운동하는 것이 팔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지 목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못 드는 걸 못 드는 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EMG로 비교해 보면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합당한가, 그리고 몇 퍼센트 수준에서 합당한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즉, 팔굽힘 운동 시 목굽힘이 위팔 두갈래근 근활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 가설이 적절한지를 살펴보시고, 그것을 위해서 실험은 EMG를 썼고 MVIC에 몇 퍼센트 구간, 세 구간으로 나눠서 했고, 고개 숙이고 아니고 이렇게 변수를 두어서 실험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 책은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여기서 근전도 EMG 패치는 잘 붙였는지, 요거 붙일 때 알코올 솜으로 닦고 했는지. 왜 알코올 솜으로 닦느냐? 우리 근전도기 때문에 저항을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별로 앉아서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시각으로 이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주까지 했던 과학적 연구 방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